안녕하십니까. 박현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여성건강간호학 이론 정리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론은 크게 두 번에 나눠서 할 거고요. 오늘은 부인과 쪽의 내용 이론 정리를 해서 여러분께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난소의 구조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난소는 왼쪽과 오른쪽 각각 하나씩 가지고 있고 인대를 통해서 고정되어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아요. 딱 고정되어 있는 상태고 이것은 난자를 발육 배출시키고 내분비 작용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난자를 발육 배출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작용이긴 하지만 내분비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내분비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즉 여성 호르몬을 배출하기 때문에 어, 이것이 내분비 작용과 연결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남포가 만들어지면서 이것들이 어떤 남포액을 포함하면서 빵빵해지고 한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배란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배란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것들은 성숙한 황체로 끝부분에 쏠려서 그리고 결국에는 난소에 흡수가 되는 과정을 겪게 되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월경 28일 주기 그리고 아니면 배란 주기 28일 이렇게 표현을 할 때에 이렇게 순환하는 과정을 보시면서 어, 이런 주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 부분에서 조금 유의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양쪽의 난소 하나씩 갖고 있기 때문에 격달로, 즉, 첫 번째 달은 오른쪽, 그 다음 달은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하나씩 난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달 한 개씩의 난자를 배란한다라고 하는 부분 있지 않으십니다. 자, 우리가 이미 태생기 때부터 남포가 생성되어서 태어나게 됩니다. 정자하고는 좀 달라요. 정자는 그때그때 만들어지지만 우리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남포가 생성되어서 태어나게 됩니다. 즉, 이 얘기인즉슨 뭐냐면 태어나면서부터 난소는 나이를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즉, 에이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출산할 때에 우리가 그 완경, 즉 폐경은 50세 전후로 됐지만 사실 아이디어란 그 출산기를 우리가 가임기를 35세, 만 35세 이전에 맞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태어나서부터 계속 즉 난자는 계속 나이를 먹고 그리고 즉 늙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져서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는 거고요. 그때 탁 터져서 오뷸레이션이 되는 과정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난자의 발달과 성숙을 보시면, 자, 출생기 때는 1차로, 자, 남모세포가 난소에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40에서 50만 개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들이 다 배란이 되고 나서 완경, 즉 폐경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어떤 재료는 있지만 공장이 가동을 그만하게 되는 그 시점을 우리가 완경, 즉 폐경이 됩니다. 40에서 50만 개가 모두 그 배란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상태로 멈추게 되기도 합니다. 몇만 개가 남은 상태에서도 그냥 공장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춘기 때 이르러서 우리가 이제 배란이 시작이 되겠지요. 어떤 일련의 과정을 단계를 거쳐서 배란이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되면은 우리가 이제 23개, 23개가 합쳐져서 46개의 어떤 완성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완성체가 사실은 그 안에서 분열을 하게 돼요. 우리가 OD 모양으로 세포의 크기는 똑같은데 그 안에서 계속 분열을 하게 되는데 분열을 할 때에 우리가 어떤 46개 염색체가 계속 더블링을 하면 안 되겠죠. 그냥 감수 분열. 그 개수는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내적으로 분열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수는 더 커지거나 많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감수 분열한 다음에 완성체가 된다. 즉 접합자를 형성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3개가 정자 23개, 난자 23개가 만나서 46개의 염색체를 만들어내지만 우리가 개수가 더 증가하진 않고 그 상태에서 고정되고 내부적으로 분열만 한다. 이것이 즉 접합
접합자로 형성이 돼서 착상을 준비하러 떠나게 되죠. 긴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난소의 주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월경주기 즉 배란주기 28일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남포 아까 보시면 끄트머리 딱 붙으면서 얘가 불뚝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안에는 남포액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압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것이 탁 터지면서 복강내로 난자가 배출되게 됩니다. 이때에 약간의 그 배란통이 있을 수 있고요. 약간의 그 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바깥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배란혈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고 약간의 배란통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 배란일을 어떻게 말하냐면 다음번 생리일 다음번 월경 예정일이 예를 들면 12월 1일이라고 하면 그때부터 하나, 둘, 셋 거꾸로 세서 14일 째가 되는 날을 우리가 오블레이션, 즉 배란이 되는 날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란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다음번 생리 예정일로 월경 예정일로 거꾸로 14일을 세는 것이고 그 14일을 기준으로 전후로 2, 3일을 빼서 그때가 즉 배란이 될 수 있는 시기다, 즉 가임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배란의 간접적인 검사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검사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해서 뚫어서 보면 되겠지만 그게 우리가 직접적인 검사를 매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접적인 검사로 대신하는데요. 그 간접적인 검사 5가지 기억합니다. 뭐냐면 복통, 배가 아프다라는 부분, 그리고 기초 체온 곡선. 그래서 아침마다 체온을 잽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딱 올라가요. 0.5도. 그래서 1도 정도 올라가는 그 시점. 그 시점은 즉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이 빵 터지는 시기인데요. 그때가 배란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호르몬 검사할 수 있고요. 자궁 내막 검사할 수 있고요. 자궁경관의 그 점액을 이렇게 늘어뜨려서 볼 수 있는 검사 있겠습니다. 자, 경관 점액의 양상을 보시면 쭉 늘어뜨렸을 때 배란일에는 아주 길게 늘어진다라고 하는 거고요. 날달걀 흰자위 양상이라고 하는 거고, 근데 얘가 늘어지다가 탁 끊어진다라고 하면 배란 전후, 그 이외의 시기에 전후 2, 3일이라고 하는 거고요. 월경 전후에는 뭐 끈기가 전혀 없는 거죠. 이렇게 길게 늘어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정자가 딱 들어갔을 때 추진력 좋게 앞으로 쭉 밀고 나갈 수 있다. 이때가 바로 배란일의 가장 최적화된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그림은 항상 우리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무엇이냐면 우리 뇌에 즉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오는 호르몬과 뇌 난소와 호르몬들의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하는 것에 따라서 여성의 자궁 내막의 변화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면 자, 기본적으로 보실게요. 자, 뇌하수체 전엽에서는 FSH와 LH가 나옵니다. 이 FSH는 뭐냐면 폴리토 스티뮬레이팅 호르몬, 여포 자각 호르몬입니다. LH는 뭐냐면 루테나이신 호르몬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제일 먼저 FSH 생리가 끝나고 월경이 끝나고 나서 FSH가 나옵니다. 폴리토 스티뮬레이팅 호르몬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가 어디를 자극하냐면 난소에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나올 수 있도록 자극합니다. 자,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에스트로겐이 제가 잠깐만요. 이거 좀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개로 살짝 지울게요. 자, 이 에스트로겐은 FSH 그만 나와 합니다. 즉, FSH 때문에 에스트로겐이 나오지만 에스트로겐은 FSH 그만 나와 한 다음에 얘는 뭘 자극하냐면 루테나이신 호르몬을 자극하게 됩니다. 이 루테나이신 호르몬, 즉 뇌하수체 전엽에 루테나이신 호르몬이 나오게 되면 이 루테나이신 호르몬은 결국에는 프로게스테론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프로게스테론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줘요. 자, FSH 나오면 에스트로겐 자극하고 에스트로겐은 루테나이신 호르몬 자극하고 루테나이신 호르몬은 프로게스테론 자극하게 됩니다. 처음에 월경이 딱 끝나고 나면은 굉장히 내막이 약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두꺼워지고 바로 월경 전에는 내막이 굉장히 두꺼워져 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수정란이 착상하게 되면 이것을 잘 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월경 전에 가장 두꺼워져 있고 이것이 월경과 함께 다 쓰러져 나가게 됩니다. 자, 기저층을 남겨놓은 기능층이 모두 다 빠져나가게 되는 시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호르몬의 이런 주기만 조금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스트로겐 처음에 제일 많이 나왔다가 후반부로 갈수록 프로게스테론이 많이 나오죠. 뭐가 나오면서요? 루테나이신 호르몬이 나오면서 프로게스테론 자극해서
두껍게 변하게 됩니다. 만약에 월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수정란이 착상하게 되면 이 내벽은 계속 두껍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제가 빨간 글씨로 써 있는 이 호르몬의 사이클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호르몬의 역할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제 전염에서 나왔던 호르몬, follicle stimulating 호르몬 FSH 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에스트로겐 분비를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루테나스 호르몬, 자, 배란을 유발한다, 즉 프로게스테론을 촉진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에스트로겐도 촉진한다고 하는데, 일단은 중점적으로 볼 것은 르테나스 호르몬은 프로게스테론을 촉진한다고 하는 거고요. 자, 그 중에서도 에스트로겐, 즉 남포 호르몬 보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여러 가지 분자 구조에 따라서 에스트론, 에스트라디올, 에스트리올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이것들은 모두 통칭해서 에스트로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에스트로겐은 자궁 근육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 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점액을 좀 분비하고 pH 증가. pH 증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즉 산성화 되지 않도록 알칼리화 될 수 있도록, 즉 들어온 정자가 죽지 않도록 해주는 밸런스를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FSH가 그만 나와 LH 생성을 촉진하게 됩니다. 에스트로겐 이런 역할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프로게스테론이 나오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모성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즉 수정란을 잘 품을 수 있도록 자궁 내벽을 좀 탄탄하게 두껍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란 후에 이제 7, 8일 정도에 굉장히 높게 올라가고 그렇지만 이제 수정란이 착상이 되지 않으면 급격하게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프로게스테론이 떨어지게 돼요. 황체 호르몬은 우리가 프로게스테론 이렇게 두 가지를 똑같은 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체 호르몬은 즉 프로게스테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게스테론은 황체에서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수정란 착상하고 임신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옥시토신 분비 억제하고 자궁을 이완한다라고 하는데 자궁을 수축하는 것은 에스트로겐이지만 자궁을 충분히 이완할 수 있게 충분히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순환이 잘 될 수 있게 아주 두껍게 잘 유지하고 폭신폭신하게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프로게스테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체온을 약간 상승시키기 때문에 배란기 때 체온이 올라가는 역할을 이 프로게스테론이 한다라는 부분 네,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난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국시에서 나오게 되면 이제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는데요. 이 난임은 어떻게 정의하냐면 피임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면서 1년 이내에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1년 이내에 임신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원발성 불임증과 이제 속발성 불임증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원발성 불임증은 한 번도 임신한 경험이 없는 경우를 우리가 원발성 불임증이라고 하는 거고요. 속발성 불임증은 한 번의 임신의 경험이 있으면 속발성 불임증입니다. 예를 들면 첫째가 있거나 아니면 첫 번째 임신을 하고 나서 유산했던 이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바로 속발성 불임증이 되겠습니다. 자, 원인은 굉장히 다양해요. 여성은 굉장히 컴플리케이티브하다고 하는데 굉장히 복합적이고요. 남성도 사실 복합적이지만 여성만큼 복합적이진 않습니다. 여성 같은 경우에는 발육 이상, 전신적인 이상, 전체적인 어떤 부조화 때문에 나타날 수 있고, 남성의 경우에는 대부분 고환과 부고환 자체의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초 검사가 있는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불임 검사, 즉 난임 검사를 할 때는 남성을 먼저 검사하는 것이 비용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간편해요. 그래서 정액 검사를 먼저 해주시고 거기서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은 여성의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검사, 자세한 검사를 넘어가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액 검사를 해서 정자의 어떤 생산 여부, 정자가 있는지 보는 겁니다. 정액을 남성으로부터 정액을 받아내서 거기에 정자가 살아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이제 여성에게 넘어가서 배란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배란이 잘 되는지 해서 초음파를 통해서 볼 수도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초 체온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관 점액을 보는 거죠. 경관 점액은 뭐냐면 점액이 너무 엑시딕하면 산성화되어 있다라고 하면
정자가 들어왔을 때 대부분 죽어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게끔 경관 점액의 어떤 그 산도가 괜찮은지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추진력이 있게끔 점액이 충분히 유지가 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난관이 좀 잘 소통하고 있는지에서 가스를 주입하는 검사도 있고요. 내막이 조금 폭신폭신해서 수정라인 착상할 때 적합한지 아니면 요도저도 아니면 목광경을 뚫어가지고 목광경으로 그 내막을 직접 살펴볼 수 있는 검사도 있습니다. 남성 불임 검사,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액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남성이 이제 즉 자위를 통해서 그 정액을 받아주면요, 그걸 가지고 검사하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국시에 한번 나왔던 일이 있었습니다. 국시에 한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1회 사정량이 2ml인데 교과서마다 좀 다르기도 합니다. 우린 이제 2ml 정도 보는데 교과서에는 4ml까지 좀 나오기도 한다. 4ml 정도가 정상이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은 이제 2ml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ml 1cc당 한 4천만 정도가 정자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중에 한 60에서 70% 이상은 정상 형태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정상 형태는 머리 그리고 몸체 꼬리 이렇게 한 개만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것들은 막 머리가 두 개이기도 하고 꼬리가 두 개이기도 하고 비정상인 정자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형태, 즉 머리 하나, 몸체 하나, 꼬리 하나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운동성도 처음에 이제 정액을 받아서 살펴보았을 때 굉장히 활발히 움직여줘야 됩니다. 뭐 벽에 계속 부딪힌다든지 그대로 상태로 머물러 있다든지 하면 운동성이 없다라고 보여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백혈구가 없어야겠죠. 백혈구가 있다 아니면 막 적혈구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감염과 출혈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액 검사에서 정상이어야 하고 이 정액 검사에서 정상이면 이제 여성의 검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성불임 사정을 제일 먼저 배란 사정했습니다. 그래서 0.5에서 1도씨 정도 배란이 되는 경우, 그때를 우리가 이제 온도가 체온이 상승하는 경우 우리가 배란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때 작용하는 호르몬이 프로게스테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고온기가 유지가 될 텐데, 근데 이제 이때 여러분 이렇게 뭐 날씨가 추워서 우리가 매트의 온도를 높인다든지 아니면 감기 기운이 있다든지 하면은 체온은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맹신하거나 절대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 이것은 참고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관의 점액을 사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쭉 늘어나는 거 보셨죠? 그래서 이제 견사성이 있다. 그래서 한 8에서 10cm 쭉 늘어나야 되고, 약간 그 계란의 흰자위처럼 그런 성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하는 것이고, 현미경으로 봤을 때 양치 없었는데요. 그림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퍼타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가 바로 임신이 가능한 시기. 약간 나뭇가지들이 막 얼기설기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다. 이때가 바로 이제 임신이 가능한 시기예요. non-fertile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임신이 불가능한 시기고요. 그리고 이제 이행기 넘어가는 시기고 요때가 이제 임신이 가능한 시기, fertile한 시기다. 그래서 약간 나뭇가지들이 이렇게 퍼닝한 상태다라고 보여집니다. 요때가 우리가 살펴봤을 때 임신이 가능한 시기입니다. 그거 말고 이제 난관 및 복막 사정이라고 하는데 요거 이 그 히스테로 살핑고그라피라고 하는 이 검사 방법이 국시에 이번에 나왔죠. 자, 이것은 뭐냐면 일단은 여성이 이제 누워 있는 상태에서요. 지를 통해서 조영제를 팍 쏘게 됩니다. 지를 통해서 조영제를 팍 쏘게 되면 이 조영제가 쭉 올라가서 질, 자궁, 난관을 통해서 이 조영제가 딱 퍼지게 됩니다. 이때 위에서 엑스레이를 다다다다다다다 찍게 돼요. 그러면 이 조영제가 움직이는 이런 전 과정을 보면서 자궁과 난간이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조영제를 팍 쏘는 바람에 그 이때의 압력으로 인해서 막힌 부분이 뚫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단과 치료의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자궁 난간 조영술인데 사실은 이때 그 조영제 딱 주입했을 때 여성은 조금 통증이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보여지게 돼요. 조영제가 들어가게 되면 유테러스, 자궁과 양쪽 나팔관 그리고 복강으로 이 조영제가 딱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조영제는 우리 몸에 뭐 어떤 폐를 주진 않고요. 이대로 잘 흡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복강경 검사는 이제 실제로 난관과 복막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면서 골반 장기도 관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 복강경 검사는 그 난임 검사에서 흔히 하는 검사, 난임이세요? 복강경 검사합시다. 이렇게 살짝 쉽게 넘어가는 검사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검사는 아니고요. 정말 이것저것 했을 때, 잘 모르겠다.
정말 눈으로 관찰을 해야겠다, 해봐야겠다 할 때 할 수 있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루빈 검사는 아까 이제 가스를 주입해가지고 난관의 개방 여부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가스를 지를 통해서 팍 주입을 해가지고 자궁과 난관 그리고 복강내로 통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과가 제대로 됐을 때 이 가스가 우리가 이제 그 난관을 통한 다음에 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에 옆에 어깨가 아프다 뭐 이렇게 견갑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가스가 쥐를 통해서 자궁과 양쪽 나팔관 통해서 나갔기 때문에 이 가스가 횡격막 쪽에 신경을 자극을 하고 있어서 잘 자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것은 정상 결과가 되겠습니다. 아무 느낌 없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난관 어느 부분이 막혀서 가스가 나가려고 하는데도 못 나가고 멈췄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가스가 나갔을 때 이것들이 횡격막에 있는 신경을 자극한다라는 거예요. 나가주면 횡격막에 있는 신경 자극해서 견갑통 호소합니다. 이건 정상적인 결과예요. 그리고 장내막 생검, 이도저도 아니면 내막을 떼냅니다. 내막을 떼내서 야 얘가 이제 착상하기에 적합한가를 보는 건데요. 이 검사 시기를 보시면 월경 시작하기 7일 전입니다. 굉장히 좀 두꺼워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검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좀 긁어내서 흡인해서 하는 조직 검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포스트 코이탈 테스트라고 해서 성교 후에 병원에 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안에 그러니까 성교 후에 정자가 얼마나 남았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교 후에 가만히 누워 있도록 한 다음에 우리가 눈으로 와서 직접 채취를 해서 현미경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안에 경관 점액에 정자가 활동하고 있는 정자가 15개에서 20개 정도 눈 안에 들어오면 정상입니다. 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한 마리도 안 사라져 있다. 그러면 경관의 점액이 굉장히 익스틱해서 다 죽었구나.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어떤 임신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교 후의 검사도 난임 검사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 불임의 치료를 보시면 이제 원인에 따른 치료가 되겠죠. 그래서 배란이 잘 안 된다라고 하면은 배란 유도제를 우리가 치료받을 수가 있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수유할 때는 임신이 잘 안 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 프롤락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굉장히 높게 나오면 배란을 방해합니다. 배란을 방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롤락틴이 나 수유기도 아닌데 젖을 먹이고 있지 않은데도 프롤락틴이 많이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그런 경우에는 프롤락틴을 분비를 저해시키면 또 배란이 잘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프롤락틴 분비 저해 약물 주기도 하고 뭐 어떤 그 내분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배란 유도제를 가장 흔하게 쓰긴 합니다. 그래서 배란 유도제를 쓰게 되면 배란이 아주 잘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한 달에 한 개씩 배란이 된다고 했는데요. 배란 유도제를 투약하게 되면은 한 달에 한 평균 7개 정도 배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클로미펜을 가장 많이 쓰게 되고 경관 점액 아까 조금 이상 있는 경우에 정자를 많이 죽이기도 한다고 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에스트로겐이나 아니면 항생제 이런 것들을 투약을 해가지고 경관 점액이 아주 그 정자의 수용성을 좋게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난관이 폐쇄되어 있다 그럼 뚫어주기도 하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궁난관 조영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폐쇄된 부분들을 좀 뚫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도저도 안 된다, 이렇게 저렇게도 안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체외 수정이라든지 시험관 아기 이런 들어보셨죠? 시험관 아기 시술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내막이 이상하다라고 한다면 이제 에스트로겐은 앞서서 우리가 점액을 어떤 그 산성화된 점액을 좀 액시딕한 점액을 알칼리화 시켰지만 어떤 내막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프로게스테론 치료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프로게스테론을 뭐 주사로 할 수도 있고요. 좌약을 통해서 내벽을 두껍게 탄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남성 불임의 치료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뭐 막혔다라고 한다면 이제 뚫어주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일단 남성이 정자가 있어야 돼요. 정자가 없다라고 하면 이건 방법이 없어요. 도너를 받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남성의 불임은 일단 구조적인 이상이 있는 경우에 구조적으로 어떤 막힌 부분 뚫어주고 고쳐줄 수는 있지만 정자가 기본적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 해봤는데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인공수정하게 되는데요. 인공수정의 기본적인 방법은 뭐냐면 어, 일단 베라뉴도제를 여성에게 먹여서 투약을 해서 배란을 좀 많이 되게 됩니다. 많이 되게 해요. 그래서 이번 달에 뭐 난자가 7개가 나올 수 있도록 하죠. 그러면 사실 확률은 7배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7개의 난자가 쭉 기다리면 남성 보고 일단은 정액을 받아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액을 받아오면 그것을 워시아웃 해가지고 정말 활동성이 있는 공격성이 좋은 정자들만 취해서 여성의 질이 아니고 자궁 내에다가 이 정자를 밀어 넣어 줍니다. 그러면 이 정자들이 자궁에 직접적으로 이 정자들을 넣었기 때문에 이것들이 굉장히 전투력이 좋아요. 그래서 나팔관을 통해서 기다리고 있던 난자에 가서 수정할 수 있도록 얘네들이 서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artificial insemination이에요. 인공 수정이고 이 방법을 했는데도 안 된다라고 하면 이제 보조생식술이라고 해서 체험관 체외 수정을 하게 됩니다. 즉 시험관 악을 하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배란을 배란 유두제를 통해서 난자가 7개 정도 나오면 그 난자를 쭉 나열을 한 다음에 이 난자 7개를 뽑아냅니다. 흡입을 해요. 그래서 여성을 일단 흡입할 때는 여성을 마취를 시킨 다음에 7개를 우리가 이제 니들을 통해서 쪽쪽쪽쪽 뽑아내요. 그래서 우리가 플레이트에다가 쭉 난자를 올려놓고 남성에게 또 정액을 받아오라고 한 다음에 워시아웃해서 정자들을 딱 잡아요. 핀셋으로 잡아가지고 한번 살짝 톡 건드립니다. 그러면 이 핀셋에 의해서 정자가 기절을 해요. 그러면 이 정자를 하나 찝어가지고 난자가 쭉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난자 안에 쏙 집어넣어줍니다. 쏙 집어넣어줘서 인위적으로 우리가 손기술을 통해 이게 손기술 굉장히 좋아요. 우리나라가 하여튼 그 난임 시술을 굉장히 잘해요. 잘합니다. 그래서 톡 해가지고 기절한 정자를 난자에다 딱 넣어가지고 우리가 바깥에서 인큐베이팅을 시켜가지고 이 안에서 분열을 시킵니다. 그래서 5일에 7일 정도 지나면 이것들을 또 잡아가지고 수정란을 여성의 자궁 안쪽에다가 탁 박아줍니다. 이게 바로 체외 수정 배아 이식이 되겠습니다. 그거 말고도 뭐 접합자 난관내 이식 뭐 다양한 방법들 그 외의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보조생식술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이제 시험관 기술이죠. 그래서 우리가 3스텝인데요. 제일 먼저 1년 동안 정상적인 성관계를 통해서 임신이 안 된다라고 하는 병원에 가면은 배란을 이제 날짜를 받아줍니다. 배란이 오늘 될 것 같아요라고 하고 이제 관계를 맺도록 하거나 이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액을 받아서 워시아웃해서 정자를 자궁 안에다가 똑 쏘아주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이고 그것도 안 된다라고 하면 이 세 번째 방법 시험관 기술을 통해서 난임을 치료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배아를 이렇게 난퍼를 이렇게 흡입한 다음에요. 입술을 난자 입술을 한 다음에 자, 입수한 다음에 여기다가 정자를 넣어주고 그런 다음에 배아를 자궁각 내에다가 이렇게 딱 이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몇 개가 착상이 되고 잘 자랄지 모르기 때문에 수정란을 사실은 뭐 3개에서 5개까지 막 옛날에 넣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안 되는 경우에는 막 안 되지만 되는 경우 막 5개가 다 붙거나 막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그 쌍태아를 임신하게 되면 여성과 아이에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임신 유지할 때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이 방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너무 많은 수정란을 착상시키지 말아라고 하지만 이게 사실 비용도 많이 들고 여성도 굉장히 힘든 과정이고 여러모로 이제 비용도 많이 들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한 번 시술했을 때 성공하고 싶은 욕구가 의료진도 그리고 우리 난임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그 체외 수정해가지고 착상할 때 좀 여러 개를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착상하기 전에 사실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유전자에 이상이 있는 결함이 있는 수정란은 버리고 정말 건강한 수정란만 이렇게 선택적으로 취해가지고 착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생식기 종양 간호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앙성종양에서 자궁근종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유테라인 마이오마, 이거는 뗄래야 뗄 수가 없고요. 원인은 확실하지 않으나 우리가 일단 에스트로겐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뭐 장막하에도 생길 수 있고요. 근층에도 생길 수 있고 경부 내 근종도 다양한 위치에 다양하게 생길 수 있습니다. 점막하에도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근종이 이제 계속 생기는데 주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바로 우리가 제거하지는 않고 크기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증상을 보시면 일단은 월경량이 굉장히 많아져요. 갑자기 많아지고 그리고 월경 기간이 길어지면서 배가 아픕니다. 특히 월경통이 심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끔씩 자궁출혈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물 촉지할 정도 되면 자궁근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제거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너무 심하다, 너무 커진다, 우리 개수가 많아진다라고 하면은 일시적인 그런 폐경을 유도할 수 있지만 일단은 우리가 지켜봅니다. 그래서 자궁 크기가 12주 이상 된다, 너무 크기가 크다. 그래서 뭐 1, 2cm, 뭐 1, 2cm 정도 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 대부분 지켜봐요. 왜냐하면 이제 완경 폐경이 되면은 대부분 크기가 작아집니다. 왜냐하면 에스트로겐에 의해서 얘네들이 되게 디펜던트하다고 했어요. 의존하는데 에스트로겐에 의해서 자극을 받지 않은 완경 폐경이 되면 대부분 이 근종은 작아집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좀 지켜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완경과 폐경이 됐는데 갑자기 크기가 더 증가한다 이러면은 육종성, 즉 우리가 이제 이거를 양성으로 볼 수가 없는 시점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제거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얘네들이 너무 커져서 아니면 정말 출혈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다. 아니면 빈혈이 너무 심하다. 이런 경우에는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크기가 작고 증상이 없다. 뭐 특별히 막 이것 때문에 일상생활이 뭐 방해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냥 6개월에 한 번씩 정기 검진을 받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궁경관 상핀의 종양이라고 합니다. 그 cervical intraepithelial neoplasia라고 하는데 CIN. 이거는 여러분 의외로 병원에서 산부인과 영역에서 좀 볼 수 있는 질환이긴 합니다. 얘네들은 주로 어디에서 많이 나타날 수 있냐면요. 편편 원주 접합점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포를 여러분 보세요. 스트럭처를 보면은 요것은 이제 스퀘머스 에피텔리움이라고 해가지고 평평해 보이죠? 평평상피고 요거는 이제 원주상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콜럼나 에피텔리움인데 콜럼나하고 스퀘머스가 만나는 요 지점이 있습니다. 요 지점. 요 지점에 자주 서로 정션이라고 해서 요 지점이 만나는 그 부분에 자궁경관 상핀의 종양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원인을 보시면 인유두종 바이러스,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 16번, 18번, 31번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CIN 1, 2, 3 이렇게 보시면 얘네가 정말 세포가 더 굉장히 노말인 경우에 정상인 경우에 얘를 이렇게 조금 층이 좀 균열하게 모양이 좀 일관돼 보이는데 CIN1부터 2부터 3 얘네가 점점 불규칙하고 그리고 좀 얘네들이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스트럭처처럼 보이는 모양들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형성입니다. 이형성. 자기네 마음대로 모양이 제각기 변한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증상이 심해질수록 우리가 개수가 즉 1, 2, 3 단계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1, 2, 3 단계가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이 단계를 거치게 되면은 이제 CIS가 됩니다. CIS는 뭐냐면 칼시노마, 즉 암이 됐어. 근데 인시추입니다. 인시추는 그 안에서 암이 됐는데 아직 전이는 되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 굉장히 암화됐어라고 하는 단계입니다. 즉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CIN 1, 2, 3, CIS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 양성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여러분 그 추적 관찰을 해서 그 주기적으로 와서 검사를 받아봐야 돼요. 주기적으로 와서 검사 받아야 되고 세포진 검사 우리가 이제 그 파파니콜라우 팝스미어 꼭 받아서 우리 자궁경부암 검사하세요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이제 이러한 것들을 다 스크리닝해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 영양도 스크리닝해 낼 수 있고 나중에 뒤에서 나오는 자궁경부암 이런 것들도 스크린할 수 있기 때문에 세포진 검사 받아야 되고 아니면 확대균 검사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요 약간 쇄골이 같은 것으로 이렇게 쏙 절제해낼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많이 하는데요. 레츠 방법인데요. 라지 루프 디전이라고 합니다. 트랜스포메이션 존이라고 하는데 요게 약간 우리 전기 수작처럼 생긴 이 루프로 그 부분을 이렇게 도려내는 겁니다. 도려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약간의 이제 이걸 받게 되면은 출혈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이제 그 환자분께 원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추 절제술, 그래서 원추 모양으로 결제해내는 방법 아니면 아이를 다 낳고 더 이상 아이를 가질 계획이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자궁 절제술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양성 종양은 이 두 가지만 좀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서 악성 종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궁 경부암은 너무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그래서 원인부터 살펴보시면 일단은 자궁 경부가 어떤 외부적인 물리적 환경에 노출이 빨리 되면 될수록 자궁 경부암에 노출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쵸? 그래서 뭐 첫 성교의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아니면 파트너가 너무 많은 경우 그래서 이제 그 상대, 그 파트너 쪽에서의 어떤 위생 상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 앞서서 봤지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장종부암 유도될 수 있고요. 만성적인 자극이라든지 아니면 이 낮은 경제적 상태라든지 교육 수준이 직접적인 원인은 되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팝스미어를 받아야 됩니다. 주기적으로 받아야 돼요. 1년에 한 번씩은 받아야 됩니다. 이러한 교육도 사실은 우리가 여유가 먹고 살 만한 여유가 되니까 가서 검사를 받죠. 오늘 벌어서 오늘 먹고 사는 처지에는 우리가 이런 건강을 신경 쓸 겨를이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제적인 사회 이코노미, 소셜 이코노미 스테이터스가 조금 있어야지 이런 교육도 되고 검사받을 수 있는 여유도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어떤 관련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분류를 보시면 평편상피암, 원천상피암, 상피암 있습니다. 평편상피암은 아까 이게 약간 평평하게 있던 셀들이 있었잖아요. 밑에 깔려 있었는데 이게 작은 경부암의 90%가 이제 평평상피암이라고 하는 거고요. 호발 부위는 아까 보셨어요. 그래서 약간 평평한 그 세포들과 그리고 원주상피, 기둥 모양의 세포들이 만나는 그 정션 부분이 있었죠. 그 부분에 호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약간 자궁경부 이게 딱 자궁경부가 시작이 되면 이 안쪽 딱 그 부분에 발생이 많이 돼요. 바깥에서 봤을 때도 그 질경을 통해서나 아니면 현미경을 통해서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초기 증상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기적으로 증상이 없어도 와서 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고요. 성교 후에 적극 출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진행이 많이 되고 막 전이가 되다 보면 몸무게가 이제 쭉쭉 빠지면서 보통 우리가 암에 걸렸을 때 대부분 체중이 많이 감소하고 식욕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외에 뭐 천골동 허리가 아픈다든지 림프선이 부종되어 있다든지 뭐 소변이 안 나온다든지 이러면 이미 그 메타스타시스가 림프절이라든지 혈관을 통해서 다른 배로 퍼져서 그쪽 기관에서 아프다, 힘들다라고 하는 증상이 발현됐을 경우에 그런 경우는 이미 말기 증상이라고 하는 거죠. 전이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되거나 그걸 강조하거나 아니면 예방접종 있잖아요.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꼭 권고하고 받으라고 해야 합니다. 자궁경부암 검사 사이톨로지에서 세포진 검사 있어요. 우리가 슬라이드에다가 밀어가지고 그 아까 그 SJC라고 하는 아니 S 컬럼나 정선 SCJ라고 하는 그 부분에 면봉을 통해서 발라가지고 슬라이드에다가 밀어가지고 세포의 변이가 있는지 세포 변화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세포진 검사, 팝스미어 검사고요. 그리고 실러 검사는 그쪽에 요오드 용액을 도포하는 겁니다. 요오드 용액을 도포해서 적갈색이라고 하는 거. 정상세포는 이제 글리코겐 함유와 요오드와 반응을 하지만 암세포는 노란색으로 이렇게 보인다고 하는 거죠. 색깔의 변화. 그러니까 정상세포는 빨간색. 우리 빨간 약 이렇게 바르면 빨갛게 보이잖아요. 근데 쭉 칠했는데 자궁경관에 쭉 칠했는데 빨간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되게 노랗다. 이러면 정상세포와 암세포 두 가지를 차이를 이때 확인할 수 있는데 사실은 슐러 검사를 제가 임상에 있을 때 막 하는 걸 못 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이톨로지 한 다음에 바로 음, 바이옵시를 해서 확진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빅스가 이렇게 있고요. 이 안에 이제 업도미널 안쪽에 그러니까 작은 경관 안쪽에 업노말 그러니까 비정상 티슈가 이렇게 확인될 수 있습니다. 질박대경 검사를 통해서 이렇게 본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본 것도 경험이 없어요. 장경부암 검사는 그냥 사이톨로지에서 이상 있으면 그냥 바로 바이옵시를 대부분 했기 때문에 조직생 검은 바로 합니다. 조직을 일부 떼어내서 검사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이걸 커나이제이션, 원추 절제를 이렇게 해가지고 나이프로 해서 원추 절제를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 부분을 그 진단과 치료 두 가지 목적이에요. 이 부분 떼내면서 그 병리학 교실에다 보내서 그 이 세포가 혹시 암화됐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하면서 떼내기도 하는 두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방법, 프라이제이션 할 수 있습니다.
자궁경부암은 이제 얘도 마찬가지예요. 1기부터 4기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1기는 일단은 그 암이 자궁경부에 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2기 이제 좀 넘었거나 멀리 넘었거나 완전 저쪽으로 갔거나 하면 4기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1기 같은 경우 보시면 레이저 수술이나 아니면은 냉동 수술요법, 아까 뭐 원추로 절제하는 방법, 고리로 이렇게 떼내는 방법 이런 것들 1기 가능하고요. 1기 이후는 이미 메타스타시스가 되기 때문에 항암요법이라든지 화학요법이죠. 화학요법하고 방사선요법 겸해가지고 절제까지 완벽히 없앨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궁경부암이어서 자궁내막암 넘어갑니다. 자궁내막에 암이 생기는 건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에스트로겐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에스트로겐하고 호르몬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어요. 이 얘기 즉슨 뭐냐면 에스트로겐하고 관련성이 깊다라고 하는 얘기 뭐냐면 일평생 이 자궁 내막이 계속 에스트로겐 자극에 의해서 배란이 되고 뜯겨나가고 월경 배란이 되고 뜯겨나가고 배란이 되고 뜯겨나가고 계속 이러면 이 내막이 계속 자극이 돼가지고 암에 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를 갖고 낳게 되는 시기에 만약에 이제 경산부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 월경을 쉬죠. 보통은 임신 기간 동안에는 자궁 내막이 뜯기는 일이 없잖아요. 계속 임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자궁 내막암에 걸릴 확률이 확 줄죠. 왜냐면 계속 자극받지는 않기 때문에 뜯겨서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말하면 2, 3부 아이를 낳지 않은 여성들 그리고 뭐 그 외에 여기 있네요. 우리가 이제 어떤 약을 통해서 장기간의 에스트로겐에 의한 자극을 받는 경우에도 자궁 내막암 걸릴 수 있고요. 비만 여성, 자궁암, 유방암, 기형령 이런 것들. 어떤 호르몬, 즉 에스트로겐의 지속적인 자극을 받을 수 있는 리스크 팩터가 높은 경우에는 자궁 내막암 걸릴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0%가 선암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좀 심해지면 내막에서 근충. 여러분 자궁층 알죠? 자궁 외막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근육이 있고 그리고 내막이 있습니다. 이 공간이 이렇게 있고요. 그러니까 얘도 자궁도 세 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내막, 근육층, 그리고 외층. 피로자, 마이옴, 우리가 이쪽에 그 머슬 부분, 피로자, 그리고 이 안에 엔도메트리움, 내막.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층으로 자궁이 이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증상을 보시면 폐경이 됐는데 갑자기 자궁출혈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병원 가셔야 돼요. 폐경이 됐는데 자궁출됐다 그럼 병원 가셔서 검사하셔야 되는 거고요. 비정상 대하라고 하는데 이 대하는 뭐냐면 질분비물이에요. 근데 질분비물인데 굉장히 많은 질분비물이 왈칵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옅은 색에서 혈성으로 변하면 검사 받아야 되는 거죠. 이 또한 이제 조직생검 바이옵시를 통해서 확진할 수 있고요. 세포진 검사 아니면 DNC도 가능합니다. DNC는 여러분 딜라테이션. 딜라테이션은 자궁 경관을 벌린다는 뜻이에요. 개대시킨다. and 크레티지 긁어냅니다. 그래서 소파술 우리가 이제 그 자궁 개대를 자궁 경관을 이렇게 기구나 아니면은 라미나리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벌리게 한 다음에 그 안에서 기구를 넣어가지고 싹싹싹 긁어냅니다. 그런 게 DNC라고 해요. 소파술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단을 할 수도 있고 사실 이게 조금 자궁 내막암이 조금 범위가 적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긁어내면서 치료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육모상피암인데 이것도 이제 국시에 이번에 나왔죠. 육모상피암. 이 육모상피암은 보시면 코상기태라든지 자연유산 등에 의해서 만들어진 악성 질환이라고 하는 거죠. 자연유산은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냥 내추럴 그 아보션이죠.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유산이 됐을 경우에 그 안에 어떤 그 렘넌트, 그좀 남아있는 것들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포상기태는 뭐냐면 포도송이 모양의 기태입니다. 그래서 포도송이 모양의 그 옛날에 제가 일요일에 항상 보던 약간 다큐멘터리인데 드라마한 그런 것 항상 재밌는 것들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김진산 댁 며느리가 개구리알을 낳았네. 막 이런 걸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뭐냐면 그 수정이 될 때 난자의 정자가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수정이 되잖아요. 근데 그때 난자가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이 안에 이제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만 있는 난자에 정자가 딱 들어가는 거죠. 23개가 들어갔어요. 이 정자가 들어간 다음에 혼자 더블링을 하는 거예요. 원래 더블링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제가. 더블링을 하면서 혼자 막 부풀어져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자궁 안에서 그 포도송이 모양의 그 기태가 꽉 차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포상기태인데요. 이런 것들이 꽉 차게 되고, 이거 사실은 수정란이라고 볼 수도 없고 정상적인 임신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것들이 이 기태가 꽉 차면서 HCG 호르몬, 우리 휴먼 코리오닉 우리 휴먼 코리오닉 그 고나도트로핀 해가지고 우리 임신하면은 소변 검사했을 때 조절 나오는 게 HCG 호르몬 때문에 나오는 건데요. 이런 호르몬은 나오는 거예요. 임신은 아닌데 포도송이 모양이 자궁 내에 가득 차여 있는데 HCG 호르몬은 계속 분비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빨리 종료를 시켜줘야 돼요. 임신 종료시켜야 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DNC 통해서 계속 긁어내야 돼서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없애야 되는데 제대로 없애지 못하고 혹시라도 이 내막에 딱 얘네들이 남아있다라고 하면 이게 추후에 육모상피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나중에 전이가 될 수 있습니다. 폐전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포상기태로 그 DNC를 받으신 분한테는 뭐라고 하냐면 6개월 내지 1년마다 ATC 호르몬이 나오는지 이 기대가 남아가지고 ATC 호르몬을 분비시킬 수 있기 때문에 ATC 호르몬이 나오는지 그리고 엑스레이 검사 이 두 가지를 꼭 받아야 된다고 설명을 해야 돼요. 엑스레이 두 개 검사 꼭 받아야 된다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추후 관리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육모상피암이 전신으로 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항암화학요법, 수술요법 받아야 돼요. 그렇지만 이것들은 악성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항암요법 추후 관리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HCG 수치 측정하고 엑스레이 찍어주면서 혹시 새로 전이 됐는지를 확인해 줘야 되겠죠.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6개월 내지 1년마다 추적 관찰을 하려면 뭘 하면 안 되겠어요? 임신을 하면 안 되겠죠. 임신하면 어떻게 돼요? 또 다른 HCG가 분비될 수 있는 소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임신을 한 장기적으로는 뭐 몇 년이 될 수 있겠지만 임신을 좀 당분간은 피해야 돼요. 피해서 그 이 기태가 전 임신 토상 기태가 육모상 폐암으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계속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추적 관찰하는 동안에는 임신하지 마세요라고 해야 됩니다. 임신하게 되면 HCG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에 이게 임신 때문에 HCG 호르몬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포상기 때가 남아가지고 이게 HCG 호르몬을 분비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추적 관찰하는 기간 동안에는 임신하지 마세요라고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난소 종양이 나옵니다. 자, 양성 종양이요. 우리가 이제 그 뭐 무로기 때 난소 무로기 때 막 이렇게 말하는 경우 대부분 이제 난포 낭종인데요. 이런 경우는 냅둡니다. 왜냐면 난포낭종 진짜 흔하거든요. 그리고 뭐 황체낭종 이런 것들은 그냥 대부분 냅두면 자연 소실됩니다. 그래서 난포낭종이나 황체낭종 이런 것들은 그냥 내버려 둔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외에 장액성 난성종 그리고 점액성 난성종 이 안에 어떤 리퀴드 성분이 있냐에 따라서 장액성과 약간 좀 끈적거리는 점액성 이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장액성 난성종, 뭐 점액성 난성종 이런 것들은 좀 절제해낼 수 있으면 절제해냅니다. 안 되면 그 부속 기관들을 그냥 절제해내서 떼버립니다. 그래서 아이를 더 이상 낳을 계획이 없다라고 하면 떼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종개는 이런 모양이고요. 낭종은 이렇게 무릎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액성 낭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모양이고요. 그리고 점액성 조금 더 끈덕여 보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보이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완전히 그 기관을 이렇게 절제해내는 수술로 없애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피세포성 악성 종양이라고 하는데요. 난소암의 이제 90% 이상이죠. 확실히 여러분 난소암이 좀 예후가 좋지 않아요. 70% 이상이 전이된 상태에서 발견되고 예후가 굉장히 나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55세에서 75세 후발하죠. 요즘에 100세 시대를 감안한다고 하면 굉장히 빨리 발현이 되고 그리고 예후가 좋지 않다라는 거죠. 막연한 위장장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암을 의심할 수 없겠죠. 여러분 뭐 지나가는 사람 다 붙잡고 나서 위장장애 있으신가요? 라고 하면 다 위장장애 있다고 그래요. 그죠? 그리고 계속되는 난소 기능장애여서 월경 기간이 연장되거나 월경이 많이 나오거나 갑자기 출혈되거나 아니면 조기 폐경되거나 아니면 낭조 부위가 뭐 굉장히 압박감을 느낀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위험 요인 보시면 지금까지 연구에서 나타난 위험 요인은 독신 여성 그러니까 한 번도 임신해서 아기를 낳지 않은 여성 그리고 출산력이 적은 여성
그리고 배란 횟수가 많은 경우. 즉, 이 얘기도 뭐냐면 에스트로겐에 의해서 노출되거나 자극받은 경우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쪽에 이제 그 상피세포성 악성 종양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난소하고 난간은 절제해야겠죠. 근데 대부분 전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완치는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치료를 이렇게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항암화학요법이나 방사선요법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궁 내막 질환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궁 내막 질환은요,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이해하시면 돼요. 뭐냐면 자궁 내막증하고 뒤에 나오는 자궁 성건증 이 두 가지 비교하는 표가 있는데요. 그거 부분을 많이 이해하시면 되세요. 거기에 좀 많이 나옵니다. 자궁 내막증은 엔도메트리오시스인데요. 실제로도 이제 그 젊은 여성들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요거는 뭐냐면 지금 월경혈이 사실은 여러분 이쪽 이렇게 질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얘네가 역류를 하게 됩니다. 역류를 해서 이 자궁혈 안에 있던 내막에 붙어 있는 세포들이 이런 데 착상을 하는 거예요. 유목민처럼. 그래서 얘네들이 이 안에서 증식을 해서 월경 주기마다 출혈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썰이 가장 유력해요. 그래서 이걸 자궁내막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궁내막 조직이 자궁강, 이 자궁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 외에 다른 부위에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경우 자궁내막증이고 얘네들이 가서 존재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 안에서 다른 부위로 가가지고 증식하고 출혈 일으키고 증식하고 출혈 일으키고 하는 경우는 자궁내막증이 일으키게 돼서 굉장히 아프게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팔로피안 튜브라고 해서 나팔관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나팔관이 막혀요. 그래서 난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그쵸 월경열이 이제 역류돼서 나타나는 경우 우리가 이제 이런 이론이 가장 크게 우리가 이제 믿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실제로 70에서 90% 이상이 월경열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나팔관 통해서 복강내로 이렇게 나가게 된다는 거죠. 역류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성들 대부분 난임일 수 있는 확률이 높고요. 근데 초경 일단은 월경을 시작을 해야지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월경 이전에 그러니까 초경 이전에 발견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궁 내막 세포들이 난소, 난관, 자궁 외부, 복막에서 관찰할 수 있다는 거고요. 난임도 많고 그리고 월경통, 배가 유독 정말 월경하는 시기에 진짜 미치도록 아프다라고 하면은 이제 자궁 내막증의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성교통, 성교시 굉장히 아프고 맹랑 결절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옆에서 이렇게 옆으로 보면 여러분 앞에 소변이 나가는 길 그리고 질이 있고 그리고 항문이 이렇게 다시 그릴게요. 자, 소변 나가는 길 그리고 질 그리고 항문이 이렇게 축이 옆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소변 나가는 것 그리고 질 그리고 항문이 있는데 이 사이에 이렇게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이 있어요. 이게 맥낭인데요. 이 맥낭에 결절이 있어서 딱딱하게 이제 이 안에 혈액이 이제 고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니들로 찍 찔러가지고 쭉 뽑아내면 여기 출혈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출혈이 이렇게 나와요. 니들로 뽑으면. 이게 맥낭 결절이에요. 맥낭. 맥낭. 이걸 맥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궁강 내에 그러니까 즉 우리가 복강 내에 출혈이 생겨가지고 혈액이 이렇게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막이 우리가 그 월경 주기에 따라서 두꺼워져가지고 그리고 월경 시기에 떨어져 나가면서 출혈을 일으키잖아요. 이것들이 그 복막이나 다른 데 가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출혈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자궁강 내에서만 일으키게 되는 게 아니고 다른 곳에 가서도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에 아프다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복강경 하고요. 그 부분을 지져줍니다. 그 세포들 날려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외과적인 요법도 할 수도 있지만 약물 통해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에스트로겐을 억제해줘야 됩니다. 대부분 에스트로겐을 많이 근데 참 에스트로겐 자체가 되게 양면성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그 자극을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 암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완경 폐경이 된 다음에 호르몬 테라피를 받게 되면 기분도 굉장히 어, 개선되고 화도 덜 나고 짜증도 덜 나고 골다공증도 예방되고 혈관의 탄력성도 좋아지고 그리고 정말 삶의 활력소가 되기도 합니다. 에스트로겐이. 양면성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에스트로겐 억제를 해야 되죠. 그래서 경구피임제를 먹이기도 하고요. 에스트로겐하고 프로게스테론이 약간 서로를 좀 이렇게 기량하기도 하기 때문에 프로게스틴 제제를 또 이렇게 투약하기도 합니다. 이거 치료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 자궁 내막증하고 비교되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궁 성건증입니다. 자궁 성건증은 뭐냐면 보시면 이 자궁 내막에 있는 이 선들이 이렇게 자궁 근충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얘네가 주기적으로 두꺼워져서 출혈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빵빵해지는 거 보이시죠? 자궁 근충이 이제 빵빵해져요. 그래서 자궁 내막이 자궁 근육 내로 침륜한 상태죠. 그쪽으로 침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자궁이 대체적으로 좀 퍼져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궁 내막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미산부, 즉 젊은 여성들에게 나타난다면 자궁 성건증은 좀 아이를 좀 낳은 여성들 있죠, 다산녀, 아이를 좀 많이 낳았던 여성들에게 나타나고요. 대개 이제 무증상입니다. 그래서 그 자궁이 좀 많이 비대된 것으로 우리가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증상이 좀 심하다, 월경 곤란증, 그래서 월경 할 때 되게 배가 많이 아프고 그리고 월경 출혈이 많다라고 하면은 자궁 적출술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표를 한번 기억해 봅시다, 우리. 자궁 내막증은 좀 젊은 여성에게, 자궁 성건증은 조금 연령이 있는 여성에게 나타나고요. 성과력은 일단은 내막증인 경우에는 미산부라든지 초산부, 성건증은 다산부고요. 사회적 경제적 상태는 그렇고, 자, 성교곤란증은 자궁 내막증 아주 심하고요. 그리고 곤란증, 월경 곤란증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얘도 심해요. 내막증 심하고 불임이 75%입니다. 자궁 성건증은 이미 아이를 많이 낳기 때문에 뭐 불임은 크게 의미가 없고 자궁 크기는 성건증에서 좀 비례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사실은 차이를 많이 비교한 문제들이 복시에 간간히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식기 감염 및 성매개 질환이 되겠습니다. 자, 바르플린셈염 해가지고 우리 5시에서 7시 방향 선이 있잖아요. 지를 통해서 여기 옆에 5시, 7시에 선이 있는데 여기에 염증이 생겨서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임균이 가장 흔하다고 하는 거고요. 여기 이제 능성 분비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톡 찔러가지고 배양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침상 안정하는 게 기본이고 냉온요법도 할 수 있고요. 필요시 진통제 먹일 수 있습니다. 절기에서 쪽 뽑아낸 다음에 항생제 치료하면 금방 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째가지고 이렇게 정말 인시전이 크게 돼가지고 수척까지 할 정도면은 굉장히 심각한 상태죠. 자, 그리고 나서 트리코모나스 지렴 나옵니다. 트리코모나스 지렴 환자 60%, 자, 세균성 질염을 동반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원인균은 트리코모나스 바질라넬리스라고 하는 거고, 자, 성교통에서 전파되는 경우 많아요. 자, 색깔을 제가 일부러 녹황색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녹황색이 아니고 약간, 녹황색, 녹황색이라고 하기 좀 그렇죠? 녹황색의 기포가 많은 악취나는 다랭이 공기물입니다. 그래서 이 트리코모나스 지렴에 딱 감염이 되면, 뭔가 몸에 이상이 생겼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점막은 되게 딸기 모양의 출혈을 보인다고 하는 거죠. 그림 보여드리면, 요 그림, 이거 가지고 녹황색 기포는 보이네요. 그죠? 기포가 있는 질풍비면 이렇게 나오면, 무슨 일이 있구나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 딸기 모양의 점막의 변화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 파트너 당연히 함께 치료해야 돼요. 안 그러면 핑퐁입니다. 제가 치료해서 나오면 파트너가 아직 그 균이 있기 때문에 또 옮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치료받아야 되는 거고요. 메트로니다졸이라고 하는 항진균제 약해서 나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질내 산성도 유지를 잘 해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캔디다성 지렴, 이거는 모닐리아성 지렴이라고 옛날에는 되게 그렇게 명명했지만 지금 캔디다성 지렴입니다. 이것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75% 이상이 1년에 한 번 이상 걸린다라고 하는데 요 얘기인즉슨 뭐냐면 컨디션이 안 좋고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여성들이 정말 많이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캔디다 알피칸스 진균에 의해서 생기는 거고요. 이것은 이제 세균성 질염이 아니고 곰팡이균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질벽에 노란 치즈 같은 반점이 이제 보이게 됩니다. 치즈 같은 반점 보이게 되고요. 많이 가렵습니다. 와, 많이 가렵고요. 소변을 좀 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경우, 뭐 장기간의 항생제라든지, 뭐 임신하신 분들, 당뇨, 폐경기 여성 이런 경우에 이게 이제 캔디다성 질염 나타날 수 있는 건데요. 이렇게 여러분 여기 벽에 묻어 있는 거 이거 보이시죠?
이게 바로 캔디다성 질염입니다. 이런 것들은 항진균제 타블렛으로 된 거 연고 바르거나 아니면 질정제 딱 넣으면 바로 증상 좋아져요. 바로 좋아지고 면역력 좋아지면 또 안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우리 면역력 떨어져 있는 분들, 후천성 면역 결핍증 이런 분들은 캔디다성 질염에 잘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질정이나 질크림 바르면 되고요. 오히려 이럴 때 나 질염에 걸렸나 봐. 빨리 치료해야겠어 하고 막 질세척 열심히 하시는데 그러면 더 그 pH 밸런스가 더 안 맞아가지고 더 자꾸 재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잦은 질세척 하시면 안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통기성이 좀 좋은 속옷. 레깅스 웬만하면 안 입는 게 좋긴 한데 면속옷 이런 것들을 좀 입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궁경부암이라고 해서 주로 세균감염에 의해서 경부염증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치료 받으면 되고 항생제 하거나 아니면 그 부분 좀 도려내거나 하는 방법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넘어가고 자 우리가 PID는 우리가 산부인과 환자들 중에 진짜 많이 입원하는 환자 이유가 PID예요. pelvic inflammatory disease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는 이제 하부 생식기에 침입한 균들이 상응해요. 위로 올라가서 자궁 내막, 자궁벽, 그 외에 뭐 난관, 난소, 복강까지 쭉 퍼진 거죠. 골반에 아예 염증이 생긴 거예요. 그런 경우 이제 원인을 보시면 뭐 자궁 내 장치, 그 안에 이제 어떤 균의 발상지가 될 수 있는 것들, 아니면 산후 감염, 뭐 임균 이런 균에 의해서 발생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골반통, 일단 열이 나야 돼요. 열 나고, 그리고 압통이 있으면서, 그리고 악취가 나는 농성 분비물,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이게 급성이고요. 만성인 경우에는, 미열이죠. 고열이 더 이상 뭐 저기가 아니고, 이제 미열이 나타나면서, 그래서 골반에 압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배양 검사하면 돼요. 키우거나 아니면 아까 사이톨로지, 이렇게 밀어서 보거나, 배양 검사, 균 키우거나, 육광경 검사 이런 것들 확인하면서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앉아있는 거 반자위 통해서 분비물 배설 촉진하고요. 수분 공급 수액 주고 좌욕하고 그 다음에 항생제 투약하면 대부분 나요. 그래서 그 PI들이 입원하시면 수액 맞으면서 항생제 IV로 맞고 그리고 물 많이 공급해주고 반자위 취해주면 대부분 PI들은 좋아집니다. 열 조금 잡아주면은 바로 좋아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STD 나옵니다. Sexually Transmitted Disease라고 하는 건데요. 몇 가지 조금 강조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태반을 통과하는 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기억해 둬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고노리입니다. 고노. 자, 일단은 고노는 페니스라고 하는 뜻이고요. 리에라고 하는 것은 줄줄 흐르다 이런 겁니다. 이게 뭐냐면 즉 임균에 감염된 사람들이 대부분 성기에서 페니스에서 이렇게 균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증상을 보고 고노리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원인균은 네이세리아 고노리에라고 불러요. 성교위에서 전파되는 가장 흔한 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대부분 무증상이긴 하지만요. 바르톨린샘의 침범을 잘한다고 하는 거죠. 앞서서 우리 그 부분 째가지고 항생제 치료 받아야 된다고 했던 부분 있잖아요. 임균의 원인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이제 인부에게는 조산이라든지 조기파막, 육모 양막염 그래서 그런 그 인부에게도 염증을 일으킬 수 있고요. 태아에게 만약에 감염이 된다면 신생아 폐혈증이라든지 조산, 자궁 내에서 잘 성장하지 못하는 IAGR 같은 경우에도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안녕, 눈에 염증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 보통 우리 신생아 태어나면 눈에다 안면고 발라주잖아요. 이런 것들이 임균을 예방해 줄 수 있는 안면고를 누구에게나 어떤 아이들에게나 다 같이 이렇게 발라줍니다. 발라줘서 예방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근데 이건 꼭 파트너도 꼭 검사 같이 받고 치료 받아야 돼요. 왜냐면 임균뿐만 아니고 클라미디아라고 하는 균도 같이 동반해서 감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프트리악손이라든지 에리트로마이신 이런 것들 같이 약을 투약할 수 있고 테트라사이클린은 태아 기형을 초래할 수 있어서 금기라고 하는 것이고요. 근데 얘는 이제 태반을 통과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임신을 유지는 가능합니다. 임신 유지는 가능하지만 임신 유지 가능하지만 언제 태어날 때 여성의 이제 그 경관에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눈에 바르면서 태어났을 경우에는 눈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성 파트너와 함께 치료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HPV라고 해서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 앞서서 이제 작은 경부암을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 우리 확인해 볼 수 있었죠? 이런 것들은 이제 한 번의 접촉만으로도 여러분 50% 감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방접종은 꼭 필요해야 되는 거고, 요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왈츠라고 해서 여러분 사마귀의 증상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건 아니지만요. 그래서 처명 콘딜로마라고 하는 거예요. 처명 콘딜로마 같이 양배추 모양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거나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아프거나 간지럽게 하는 증상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 맞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여기를 이제 뭐 포드플린이라든지 5FU라고 하는 것으로 치료받고 그 부분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병소 제거하면서 파트너 꼭 함께 이게 여러분 STD는 무조건 파트너하고 같이 치료받아야 돼요. 혼자서만 치료받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거 외에 이제 헐페스 있는데요. 헐페스는 1형과 2형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1형은 입술 주변에 나타나는 거, 2형은 생식기 주변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헐페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대부분 이게 한 번 이게 감염이 되면 신경절에 계속 잔재해져 있다가 피곤할 때마다 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다수의 성 파트너가 있는 경우는 위험해요. 그래서 왜냐면 도대체 누구한테서 얼마는지 모르면 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증상. 이게 이제 이렇게 피부에 나타나거나 입술 주변에 우리 피곤하면 이게 입술에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항바이러스제를 도포하면은 증상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아까 그 레전이 있잖아요. 그 레전이 있는데 산도를 통과할 때, 아이가 산도를 통과할 때 아이한테 이완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드물게 태반을 통하여서 감염되긴 한다는 거죠. 태반을 통해서 감염된다. 헐페스는 태반을 통해서 감염될 수도 있다. 신생아 감염 위험성 50%. 적지 않네요. 그래서 만약에 바이러스 감출이 됐다라고 하면은 노말 딜리버리 안 되고 제왕절개 통해서 분만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고요. 사이클로비르라고 하는 그 항바이러스제가 효과적이라고 하는 거고 수포 탁 터뜨리지 않고 건조하게 유지시켜서 딱 흡수돼서 없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시필리스 매독입니다. 트레포네마 팔리듐이라고 하는 균에 의해서 감염될 수 있죠, 매독. 1기, 2기, 3기 이렇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통성 부진이 이렇게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보여드릴까요? 보시면 그리고 이 부분 여러분 메모박스 틀으세요. 태반을 통한 선천성 매독 유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막 허튼 치아 막 이렇게 나타나는 거 이게 다 선천성 매독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증상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전염성 2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전염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약간 레전이 조금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레전을 보여주고 싶은데 조금 더 아까보다 더 그 표면의 그 상처가 더 심각해지는 상황 볼 수 있고요. 3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중추신경까지 침범할 수 있고 시간은 그러니까 더 오래 됐겠죠. 5년, 20년 이후에 발현될 수 있고 골관절의 퇴행성 변화라든지 아니면은 매독성 치매 이런 것도 유도할 수 있어요. 대동맥판의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임신과 매독을 보시면 18주 이내, 그러니까 18주 이전에는 태반은 매독균을 방어해요. 18주 이전. 그러니까 4, 4, 16, 한 4개월 반 정도까지는 태반이 매독균을 방어하지만 그 이후에는 침범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이후 균이 태반을 통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주 이내에 적절한 치료가 꼭 필요하다. 선천성 매독 걸리게 되면은 신생아는 치명적이다. 그래서 귀가 잘 들리지 않게 되거나 아니면 장기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독이 걸렸다 그러면 초기에 빨리 치료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독은 다 똑같아요. 매독 치료는 페니실린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매독으로 하는데 이 페니실린으로 아이에 맞게 되면 굉장히 아파요. 엉덩이가 막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굉장히 아프지만 치료받아야겠죠. 그래서 파트너 꼭 같이 치료받아야 되고 신경 만약에 얘네가 침범했으면 CSF 태핑 해가지고 즉 내처수를 뽑아가지고 검사하는 방법 혈청 검사를 통해서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HIV에 의해서 에이즈가 유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휴먼 인프너 디피시엔시 바이러스라고 해서 HIV 감염될 수 있죠. 그래서 전파 경로를 보시면 대부분 뭐 침에 의해서는 침이나 땀에 의해서는 감염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 혈액 아니면 모유수유에 의해서
감염될 수 있습니다. 초기 증상 있고 그 면역력이 지속적으로 얘가 이제 장기 즉 만성 질환이에요. 요즘에는 컨트롤이 잘 되기 때문에 에이즈 걸린다고 해서 다 죽진 않고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평생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면역력이 떨어져서 에이즈 때문에 돌아가시는 경우는 없고요. 그 면역력이 떨어져서 뭐 폐렴이라든지 결핵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은 감염된 다음에 항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항체 검사할 수 있습니다. 엘라이자라든지 웨스턴 블락 같은 경우는 단백질, 즉 항체를 추출해낼 수 있는 검사 방법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검사할 수 있습니다. 치료 방법은 이제 완전히 완치할 수는 없습니다만 항바이러스제라든지 칵테일요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치료를 할 수 있고요. 감염을 예방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뭐 악수, 포옹, 입맞춤, 뭐 음식을 같이 먹는 거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감염되지 않고 콘돔을 사용해야 되고 HIV 감염 산모는 뭘 하면 안 돼요? 몰수하면 안 됩니다. 그 아프리카에서는 여러분 엄마와 아이들이 에이즈에 걸리는 경우 많은데요. 왜냐하면 이제 여성들이 이제 먹을 게 충분치 않으니까 그냥 아이들한테 에이즈에 걸려서 죽거나 아니면 굶어서 죽거나 똑같다 싶어서 이제 모유수를 하게 되면 이렇게 HIV가 아이한테 이제 감염이 되기 때문에 이완율이 높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양 상태를 개선하고 그리고 사회적 격리감을 감소시켜 주라고 하는데 이 사회적 격리감이 정말 극에 달하게 되겠죠. HIV, 즉 에이즈에 대한 그 포빅한 그런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자 자궁 탈수도 혹시 간혹 나오게 됩니다. 자궁이 이제 바깥으로 나오면서 이제 안녕하게 되는 경우에요. 그래서 자궁이 하강하여서 자궁 경부가 질 입구로 나와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보시면 잘 모르겠지만 뭐 1도 조금 많이 내려와 있다. 자, 2도 확실히 많이 내려왔죠, 여러분. 보세요. 1도보다는 2도가 많이 내려왔고 3도는 완전 내려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안녕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경우는 그 팬티에 쓸리기 때문에 굉장히 아픕니다. 굉장히 아프고 쓸리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염증이 생기기도 해요. 언제 누구에게 생기냐? 다산보죠. 아이를 많이 낳으면 이 자궁을 탄탄하게 받칠 수 있는 근육이 약해지기 때문에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 뭐 한두 명, 뭐 세네 명 이렇게 많이 낳지 않지만 옛날에는 막 여덟, 아홉, 열 명씩 나면은 정말 근육이 탄력성을 잃게 되거든요. 우리 풍선 한 번 불고, 두 번 불고, 세 번 불고, 네 번 불면은 약간 그 탄력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탈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연령이라든지 그 외에 전신적인 요인, 뭐 국소적인 요인 다양하게 있지만 대부분 이제 생식기가 밑으로 이렇게 쭉 처지는 듯한 느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밑으로 축 처지면서 소변 마른 느낌도 아닌 것이 배변 마른 느낌도 아닌 것이 막 이러면서 오후에 심해지겠죠. 활동을 계속 하니까 오후에 심해진다라고 하는 거고요. 방법은 패서리요법이라고 해서 이 패서리라고 하는 기구를 통해서 이렇게 밀어 넣어요. 그래서 자궁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딱 받쳐주는 이 패서리를 안에다 고정시키기도 하고요. 에스트로겐을 호르몬 테라피 받게 되면은 탄력성, 약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에스트로겐이 약간 근육의 탄력성을 유지해주기도 하고 혈관의 탄력성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에스트로겐을 좀 처치를 받기도 하고 케겔 운동이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케겔 운동은 모든 여성 관련된 질환을 증상을 개선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케겔 운동 여러분 열심히 해주시면 좋습니다. 요실금 예방도 돼요. 그래서 아니면 자궁 절제술을 통해서 아예 그냥 자궁을 떼내는 방법도 근본적 치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뱃살이에요. 다양한 모양 갖고 있죠. 그래서 이 안에다 이렇게 위치시키는 방법. 피에는 아까 그 케겔 운동 이 국시에서 나왔 정답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안에 뱃살이 딱 고정시켜가지고 자궁이 더 이상 밑으로 이렇게 쏠려 내려오지 않게끔 딱 고정해주는 방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정서적인 자궁 위치는 이러합니다. 이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궁이 위치가 여러분, 후방 전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딱 고정이 돼야 되는데 얘가 이제 뒤로 쏠리는 경우는 일단은 월경통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선천적인 원인이나 뭐 후천적인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자궁이 뒤로 이렇게 축이 뒤로 처지는 경우는 원래가 이제 조금 유전적으로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 보시면 월경통이 되게 심했는데 아이를 한 명 낳고
좋고 난 좋아졌어. 월경통이 좋아졌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이제 자궁이 후골됐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이를 이제 임신을 하게 되고 낳게 되면은 이 후골됐던 자궁이 원위치 정상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다시 재위치가 돼서 그 월경통이 확실히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월경통이 없었는데 아이 낳고 심해지는 경우 이런 경우는 원래 정상적이었는데 아이 낳고 나서 자궁 뒤로 이렇게 쏠리는 경우 그런 경우도 이제 음, 생길 수가 있긴 하죠. 그래서 그 외에 뭐 다양한 뭐 종양이 있다든지 이러면 자궁이 뒤로 쏠릴 수도 있겠죠. 염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도 쏠릴 수 있고요. 또 후방이 뒤로 돌아보시면 여러분 그쵸? 이렇게 뒤로 이렇게 쏠리는 거 볼 수 있어요. 앞에서 정상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 이런 그림이었잖아요. 네? 내가 완전히 뒤로 이렇게 쏠리는 후방전이 되는 경우 이건 좀 심하다. 그래서 이제 증상은 굉장히 이제 무겁고 자궁이 아프고 뭐 다양한 증상들 불편함 경험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 고양이 자세 있잖아요, 여러분. 고양이 자세, 개자세 하는 방법도 도움이 되고요. 엉덩이만 하늘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하는 자세도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하는 거 보시고 심하면 뭐 교정수술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대부분 경험적으로 봤을 때 아이를 낳으면 좋아집니다. 생식기 누궁은 뭐냐면 질하고 요도 그리고 질하고 항문 쪽에 이제 구멍이 이렇게 뚫려져가지고 질을 통해서 대변이 나온다든지 어, 소변이 질 통해서 나온다든지 이렇게 서로 피스툴라가 생기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는 사실은 낫기가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낳기가 힘들고 재발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방광 자궁도 방광하고 자궁이 통하는 경우도 있고 방광하고 질, 요도하고 질, 직장하고 질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부분 이제 수술하고 나서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경우에 이렇게 그 구멍이 뚫려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이 구멍이 뚫어지면은 여러분 이게 습하기 때문에 잘 안 나아요. 그래서 진단한 다음에 바로 치료해야겠죠. 그래서 자궁 농원 같은 경우에는 자연 치유되지만 안 되면 조금 그냥 막 수술할 수는 없고 좀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부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안정돼야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방광 내에 유치 카테터를 삽입하거나 뭐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간호할 수 있겠습니다. 가족계획과 피임이 원래는 안 나왔었는데요. 요즘에 조금 문제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족계획과 피임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족계획이란이라고 해서 이제 보이시면은 이제 어떤 우리가 횟수와 터울을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모성의 건강도 살피고 그리고 건강한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 좋겠죠. 아이를 낳고 나서 한 1년 정도의 텀을 두는 게 좋긴 합니다. 그래야지 자궁이 좀 원상복귀되고 회복이 충분하게 된 다음에 다음 임신을 하는 것이 사실은 여성 건강과 그리고 아이들이 지금 있는 아이들과 그리고 낳을 아이들의 그런 케어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보존될 수 있거든요. 피임법의 조건, 이 부분 중요하죠. 피임법의 조건. 자, 피임 효과가 확실해야 돼요. 확실해야 되죠. 그쵸? 인체에 무해야 되죠. 이게 뭐 재범에 해가 된다고 하면 이 방법으로 피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교나 상감을 해쳐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사용 방법이 일단 간편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용이 좀 적게 들어야 돼요. 그리고 성병 예방이나 HIV 감염 예방하는 효과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서로가 이제 좀, 부부가 서로 합의하고 선호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피임법의 조건들, 확실성, 안전성, 수용성, 간편성, 경제성 이 네 가지 기억합니다. 그래서 성공률 보시면 불임수술, 완전히 그 난관을 묶어버리거나 정관을 묶어버리거나 이렇게 절개를 해놓으면 90%, 뭐 당연하겠죠. 이건 뭐 아예 그냥 딱 끊어버리기 때문에 그거 외에 다음으로는 이제 먹는 피임량, 자궁내 장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확실한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콘돔도 효과가 괜찮다. 페미돔 여성이 끼는 이제 콘돔인데 그것은 한 79%, 뭐 지뢰사정, 뭐 사정하기 직전에 바깥으로 사정하는 방법, 이것도 73% 정도 되고요. 아니면 그 사정하고 나서 자궁 경관 내에다가 살정제 스프레이 뿌리는 거, 그런 방법도 75%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확실한 방법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먹는 피임약이라든지 장내 장치, 불임 수술, 아니면 콘돔 이런 방법을 어,
권하는 것이 가장 좋긴 하겠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이제 그 주사를 주기적으로 이제 여기다 맞아가지고 이 안에서 계속 호르몬이 방출이 되면서 임신을 저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피임의 단계는 크게 네 가지 단계에 거치게 됩니다. 1단계는 이제 성세포에서 생산을 억제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2단계에는 배란을 억제하는 방법. 그래서 생산을 억제하는 방법은 아예 그냥 제거해버리는 거죠. 고환이나 난소 제거하는 방법. 2단계 보시면 배란 억제하는 방법. 먹는 피임약이라든지 주사 또는 피하 이식법, 결찰술, 뭐 난관 절제술 이런 것들 할 수 있고요. 3단계는 수정, 아예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지뢰사정이라든지 콘돔, 패서리, 캡. 캡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여성에게 그 캡을 딱 씌워가지고 정자가 경관을 통해서 자궁 내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거나 자연주기법. 아니면 착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 임신 중절 방법이나 응급 피임약 이런 것들은 몸에 조금 좋지 않습니다. 4단계는 권고하지 않아요. 일시적 피임 방법 보시면 패설이라고 해서 다이아프람이라고 해서 여성에게 여성의 질 안에다가 밀어넣는 장치예요. 살정제는 스프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알레르기 반응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성관계 후에도 스프레이 뿌리는 방법도 있지만요. 살정제. 이게 약간 알약으로 된 것도 있고 스프레이 폼도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 전에 이제 넣는 알약이 있고요. 성관계 후에 그다음 스프레이 뿌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랄필이 가장 효과적이긴 하죠. 그래서 우리 몸에 일정량의 에스트로겐하고 프로게스테론의 양을 수준을 유지해가지고 배란을 일단은 방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일 약을 먹어야 돼요. 매일 약을 먹어야 되는데 일정 기간 동안도 안 먹을 수도 있긴 한데 이게 자꾸 까먹기 때문에 아예 그냥 30개로 딱 유지를 해가지고 계속 매일매일 하나씩 그냥 우리 비타민 먹듯 먹게끔 하는 그 알약도 있습니다. 성분이 높지만 가끔씩 출혈이 나타날 수 있어요. 패치라고 해서 이렇게 파스처럼 붙이는 것이고요. 콘돔 매번 새로운 것을 교환해서 이제 남성의 음경에 씌워가지고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연피입법은 권하진 않죠. 그래서 그냥 그 배란기 때에 관계를 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 생체이기 때문에 어떤 계산적으로 딱딱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방법이 좀 단점이에요. 그래서 경구 피임약 이렇게 있어서 이거 쭉 먹고 뭐 휴식기간 7일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요 기간을 지키고 또 먹는 거 까먹고 뭐 안 먹고 뭐 지금 뭐 막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아예 그냥 28개가 다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약의 성분들이 쭉 있지만 이 7개는 가짜 약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아예 그냥 매일 그냥 습관처럼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약들도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이제 복용해야 되고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12시간 이내에는 바로 복용하고 12시간 이후에는 그 다음날에 다시 이제 복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작용이 이제 소량의 출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약간의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금기증이 있어요. 이제 혈전성 정맥염이라든지 유방암, 분만 2주 이내, 심혈관 질환, 뇌혈관 장애, 고혈압, 고지혈증, 간 기능 장애 이러한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이 호르몬제에 의해서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금기증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보통 에스트로겐이나 프로게스테론 이 두 가지의 호르몬들이 섞여가지고 만들어져 있고요. 이것들은 이제 FSH나 LH, FS 이런 것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뇌하수체 전염에서 나오는 호르몬들을 이제 억제하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배란 억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배란을 억제해서 아예 그 난자가 배란돼서 나오지 못하게 하면서 배란이 안 되면 어차피 정자가 와도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랄필의 성분으로 에스트로겐하고 프로게스테론을 용량을 섞어가지고 계속 먹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간 유지하는 방법은 자궁 내 장치죠. IUD. 그래서 그 자궁 내에 이렇게 된 루프라고 하는 것을 딱 위치시켜가지고, 난자와 정자가 못 만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은 대부분 영구 피임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첫째와 둘째 사이의 터울 조절에 많이 이용되긴 합니다. 근데 이러한 그 기구를 자궁 내에 위치하기 때문에 약간 이물감이 약간 예민한 여성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련, 요통, 점적 출혈, 자연적인 이제 갑자기 얘가 툭 나올 수 있고 조금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만약에 근데 정말 정말 정자가 이걸 삐집고 가서 난자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수정이 돼서 자궁각 내에 딱 착상이 돼야 되는데 자궁에 장치가 있어갖고 착상을 못하니까 엉뚱한 곳에 임신이 되기도 해요. 자궁의 임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궁의 장치가. 자궁의 임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합병증으로 그 외에 뭐 염증성 질환이라든지 뭐 파열의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피한 이식법도 있습니다. 임플란론이라고 해가지고 여성의 팔 안쪽에 이렇게 이 임플란트 그래서 약간 이식을 해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프로게스테론 유사 호르몬이 계속 방출이 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넣어놓고 잊어버리면 돼요. 장기간 피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이건 이제 병원 가서 시술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구 피임제, 우리가 먹는 약하고 되게 유사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임신을 만약에 3년에서 5년간 하지 않고 그 사이에 할 거라고 한다면 가서 또 빼내야 되기 때문에 요 텀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피하 이식법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영구적 방법은 아예 이제 정관을 절제하는 수술 받을 수 있죠. 정관 절제해서 정자가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피임 효과가 당연히 높겠죠. 영구적 피임법이고요. 묶는 수술이 있고 아니면 아예 잘라내는 시술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은 수술 후에 2, 3개월간 다른 피법이랑 겸용해야 돼요. 왜냐하면 남아있던 정자들이 나가서 또 임신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약 10회 이상의 사정 후에 안전하다고 판단된 다음에 다른 피임법은 이제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시술 받자마자 이제 어, 임신이 안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안 되고 2, 3개월간은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피임법도 같이 겸용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난관 절제술 보시면 이 난관 끝을 이렇게 묶어주거나 아예 잘라내는 시술도 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 이제 복강경을 통해서 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복부 수술하면서 옛날에는 제왕절개 하면서 같이 하기도 했어요. 투발라이제이션 같이 하기도 했습니다. 피임 효과 100%고요. 피임이 바로 즉시 이루어지겠죠. 어차피 여기서 이제 난자가 나온다 하더라도 나팔관을 통해서 자궁 안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바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기다리고 있던 뭐 난자가 없기 때문에 이 응급피임법이 간혹 곱씹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획되지 않은 성교나 그리고 피임 아니면 성폭력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됐을 때 약국에 가서 바로 살 수는 없고 이거 처방을 받아야 돼요. 응급 복합 피임약을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강력한 폭발적인 호르몬을 이제 확 노출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면 난관 통과를 방해해서 수정을 억제하는 것을 우리가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자가 난자하고 만난다 하더라도 난관을 통과해서 수정을 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정자하고 난자가 아예 만나지 못하게 하거나 이것들이 서로 만난다 하더라도 통과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궁 내막을 변형시켜서 착상을 억제한다. 즉 이 얘기는 즉 뭐냐면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응급 피임약을 처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제일 초기의 목적은 뭐냐면 정자하고 난자가 만나지 못하게 하는 방법. 정자하고 난자가 만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첫 번째 목적이고요. 만약에 만났다 한다면 자궁 내막에 착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 이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응급 복합 피임약을 복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용법이 중요해요. 성교 후에 72시간 이내에 복용하셔야 돼요. 72시간 이내에 꼭 처방받아서 복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12시간 후에 다시 두 번째 약을 복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임신의 80%를 예방 가능하죠. 근데 이게 사실은 폭발적인 호르몬제이기 때문에 여성의 몸에는 썩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자주 이렇게 처방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용 전에 임신 여부를 꼭 확인해야 된다는 거고 폭발적인 호르몬이기 때문에 다양한 증상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호르몬제가 확 많기 때문에 토하거나 뭐 체액 저리 어지러움증 이런 것들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월경 부분에서는 이제 국가고시에서 나오게 된다면, 출제하게 된다면 한 문제 정도 출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모월경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생리적 모월경과 병리적 모월경, 이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생리적 모월경의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월경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로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임신 기간 동안에 발생되지 않겠죠. 그리고 수유기도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수유 동안에는 또 월경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리고 사춘기 이전이라든지 폐경기 이후에는 월경이 발생되지 않고 이런 경우에는 어떤 특별한 처치 필요 없습니다. 지켜보시면 되겠고 정상적인 과정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병리적인 무월경 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리적 무월경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원발성 무월경과 속발성 무월경 이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원발성 무월경은 병리적 이유 때문에 한 번도 월경을 경험해 보지 못한 경우로 원발성 무월경이라 할 수 있고 월경이 계속 있었으나 갑자기 병리적 어떤 이유에 의해서 월경이 멈춘 경우 이런 경우는 속발성 무월경이 되겠습니다. 원발성 무월경의 경우에는 2차 성징 발현 없이는 14세까지 2차 성징 발현 상관없이 그러니까 가슴이 나오거나 퓨빅 헤어가 나오거나 아니면 뭐 성대가 발달해서 목소리 변화가 있거나 이런 거와 상관없이 16세까지 초경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그 원발성 모혈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원인을 보시면 해부학적 장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천여막이 막혀 있다든지 이런 경우도 이제 해부학적인 문제가 발생돼서 원발성 모혈경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이런 원인이거나 아니면 성선의 어떤 발달에 문제가 있거나 하는 경우 원발성 모월경이 되겠고 속발성 모월경은 월경 주기의 3배 이상 예를 들면은 뭐 28일 주기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뭐 2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곱하기 3을 하시면 돼요. 28일 같은 경우에는 곱하기 3 하면 한 3개월 이상 아니면 2달에 한 번씩 했다라고 한다면 6개월 이상 월경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속발성 모월경이 되겠고요. 월경이 있던 여성에게서 어찌됐든지 간에 6개월 이상 월경이 없는 경우를 우리가 속발성 모월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기 폐경이 돼서 속발성 모월경이 발생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만성무배란 증후군이라고 하는 진단명을 받았을 경우에도 속발성 모월경에 이제 속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어떤 대사장애라든지 어떤 결함 문제, 뭐 또 자궁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무엇인지를 워크업을 하셔가지고 확인을 해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PMS인데요. 이것도 이제 국시에 나오면 한 문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월경성 증후군이라고 해서 프리멘스트럴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여성이 월경이 시작되기 전에 나타나는 어떤 심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여성들은 이걸 느낄 수 있습니다. 기분 변화라든지 몸이 붓는다든지 그리고 배가 아프다든지 이런 다양한 증상 경험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의 정의를 보시면 정서장애라든지 신체적, 정서적, 행동적 여러 이제 복합된 증후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뚜렷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굉장히 좀 불쾌한 감정이 대부분입니다. 뭐 행복한 기분이 드는 여성이 있을까요? 대부분 좀 불편하고 불안하고 짜증나고 이러한 증상이 있으면 나 월경 하려고 하나? 뭐 이런 느낌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월경 시작 직전이나 아니면 직후에 소실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2, 3일 전에 피크로 오르고요. 그리고 나서 점점 좀 떨어지면서 월경이 이제 발생됩니다. 다른 말로는 월경전 긴장증, 월경전 긴장증후군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증상을 보시면 신체적으로는 유방 팽만감, 가슴이 이제 많이 부풀어 오르는다든지 아니면 좀 아프기도 해요. 가슴이 골반통, 두통, 체중 증가, 배변 장애. 그러니까 변비가 좀 생긴다든지 그리고 배가 많이 더부룩한다든지 어지럽고 막 이런 증상 경험할 수 있겠습니다. 정서적으로는 집중이 좀 잘 안 돼요. 불안정하고 우울하고 그리고 감정 기복이 좀 있으면서 공격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은 이제 뭐 일단 내가 이러한 증상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PMS구나라는 것을 이 PMS를 경험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스트레스를 감소해주는 방법, 적절한 운동 필요합니다. 국시에서는 어떤 것이 가장 정답이냐면 염을 좀 적게 먹거나 단백질, 비타민 공급을 많이 해주는 것이 좋고요. 우리가 이제 특히나 이제 월경 전에 굉장히 그 달고 짠 게 좀 많이 땡긴다고 하는데요. 이런 걸 많이 먹게 되면 몸이 더 많이 부어서 불편감이 더 증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염을 좀 적게 섭취하시는 것이 중요하지만 보시기에 뭐 유독 더 많이 매운 게 땡기거나 단 게 땡기고 막 짠 게 땡기고 막 그러긴 합니다만 네, 그런 것도 좀 절제할 수 있도록 하시고 대증요법은 이제 뭐 핫팩을 좀 대준다든지 뭐 아로마 테라피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뭐 다리가 많이 부으면 다리 조금 올려준다든지 하는 것들을 해줄 수 있겠고요. 정서장애가 심하면 너무 많이 플럭츄레이션의 그런 기분 변화가 있으면 정신과 치료 받을 수 있고요. 카페인 섭취를 제한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월경 곤란증입니다. 이제 PMS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경이 시작되면서 배가 아프면서 통증을 동반한 월경.
이제 월경 곤란증입니다. 월경을 하는데 좀 곤란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발성 월경 곤란증이 있고요. 속발성 월경 곤란증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국시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발성 월경 곤란증은 원래는 원래부터 처음부터 이제 월경을 할 때마다 배가 아팠던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하는 통증에 있어서 유독 많이 배출되는 단백질인데요. 이 프로스타글란딘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 평화경, 자궁 수축을 촉진해서 많이 배가 아프다라고 하는 이유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보통 초경 시작한 후에 많이 좀 심해지고요. 그래서 통증이 정말 와, 야,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배가 많이 아프다고 호소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프로스타글란딘 억제제를 투약하면은 도움이 되겠죠. 프로스타글란딘 억제제 투여하시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드시는 타이레놀 같은 경우에는 프로스타글란딘 억제제는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체온을 많이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프로스타글란딘을 타겟으로 해서 억제하는 약물이 따로 있습니다. 그건 처방받아가지고 혹은 약국에서도 팔긴 합니다. 그 약을 좀 먹게 되면은 도움을 받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저희가 진통제도 굉장히 다양해요. 종류도 다양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어떤 것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약국에 가거나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된다면 이제 월경통 때문에 약을 먹으려고 한다라고 하셔서 그 타겟으로 되는 약물을 섭취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스타글란딘 과도한 합성을 억제하는 약물을 드실 수가 있고요. 충분한 수면 취하시고 조금 편안하게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고 속발성 월경 곤란증은 어떤 기질적인 병변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전에는 없다가 갑자기 이제 월경 곤란증이 생긴 거예요. 선천성 기형이라든지 그리고 월경 유출 장애 갑자기 뭐 자궁이 좀 협착되다든지 거기에 뭐 여러분들 자궁 내 장치를 위치했다든지 뭐 골반 염증성 질환이 있다든지 다양한 어떤 기질적인 문제가 발생됐을 때 배가 안 아프다가 아프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무엇이 문제인지를 밝혀내서 그 원인에 따라서 치료를 해야겠죠. 아까 이제 원발성 월기곤란증에 따라서 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진통제 처방 받을 때 과거에는 그 부스코판 스코판 플러스 이런 약물들이 이제 프로스타글란딘 타겟으로 하는 억제제로 처방받거나 아니면 뭐 약국에 가서 달라고 해서 먹을 수 있겠습니다. 약물 예시 하나 좀 들어주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폐경입니다. 폐경이라고도 하지만 이제 완경이라고도 하죠. 생리적인 폐경이고요. 자연적으로 50세 전후로요. 완경, 즉 폐경이 되는 경우, 조기 폐경은 40세 이전에 되는 경우요. 경우를 말할 수 있고 인공 폐경은 이제 인공적으로 더 이상 월경을 하지 않게끔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유방암 수술한다든지 아니면 자궁을 절제해낸다는 수술을 갑자기 한다든지 이러면은 더 이상 월경하지 않잖아요. 이런 경우 이제 인공 폐경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갱년기의 정의를 보시면은 난소 기능이 쇠퇴해서 호르몬 분비가 급격히 감소되고 그래서 이제 완전 폐경 우리가 폐경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난달까지 월경을 계속했다가 이번 달에 딱 멈추지 않아요. 대부분 두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넉 달에 한 번 했다가 갑자기 한 달에 두 번 했다가 막 불규칙적으로 막 왔다 갔다 했다가 그러면서 서서히 완경의 시기를 거치고 완전히 없어지는 시기, 안정화되는 시기까지 한 1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갱년기, 어떤 페리오드, 기간을 얘기를 해서 정의를 내리긴 합니다. 그래서 갱년기 신체적 변화에서 많이 나오는 것이 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스트로겐 분비가 감소돼서 이런 신체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특히 얼굴이 발그레해지면서 밤에 칠링이라든지 스웨팅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율신경계의 변화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갱년기에 이르게 되면은 고다공증도 이제 증가하게 되고요. 그래서 관상동맥이라든지 고혈압, 심혈관 질환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뇨생식기 위축이 일어나게 되면서 요실금이라든지 성교통 그리고 지렴이 확연히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분적으로도 어떤 기분이 드냐면 내가 더 이상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는구나, 기능하지 않는구나. 기분이 나빠지고 삶의 의미를 모르겠다. 이렇게 조금 되죠. 왜냐하면 50세 전후 되면은 아이들도 웬만큼 크고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도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뭐 떨어질 일만 남아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가정에서나 아니면 직장에서 이제 저의 역할을 조금 더 확장하기가 좀 어려운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이 위축될 수 있는데요. 그럴 때 이제 나중 기회 가면은 이제 나오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가족들이 그리고 저의 친한 친구들이 저를 많이 위로해주고 힘을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 보시면 정보 제공, 갱년기, 폐경기에는 이제 이러한 일들을 겪게 되시고, 그리고 이런 경우 어떤 것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을 해주는데, 그러기 전에 그 또래, 이제 그 어머니들 그 세대에 이미 정보 공유가 많이 되기는 해요. 그렇지만 일단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조 집단을 형성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고요.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주말에라든지 그래서 뭐 많이 걷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 산도 많이 이제 올라가서 이제 스트레스도 많이 날려버리시고 그래서 운동을 좀 규칙적으로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케겔 운동은 너무 좋죠. 이거는 뭐 케겔 운동은 여러분 자궁하숙증에도 너무 좋고 임신 출산 뭐 회복기에도 너무 좋고 항상 늘 좋은 게 케겔 운동입니다. 그래서 케겔 운동 계속 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고 그래서 뭐 수영도 좋고요. 계단 오르기도 좋긴 한데 무릎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한테 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요즘에 조깅도 많이 하시니까 조깅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식물성 에스트로겐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콩이나 두부류 이런 것들 많이 섭취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성생활에서 불편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성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정상이고 필요하다면 뭐 그 젤 같은 것들을 좀 사용해서 불편감을 좀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도 교육해 줄 수 있겠습니다.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이제 에스트로겐 리플레이스먼트 테라피인데요. 호르몬 치료를 조금 받는 것도 도움이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받게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을 받았을 때 뭐 유방 민감성이라든지 기분 변화, 체중 증가 이런 것들이 부작용으로 좀 나타날 수 있고, 금기증 보시면 뭐 간질환, 심근경색증, 자궁내막암, 유방암, 뇌졸중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금기증으로 나타나지만 요즘에는 정말 몸에 위해하지 않은 그리고 리스크가 많이 낮은 이런 호르몬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호르몬을 처방받아서 좀 치료받는 것도 굉장히 강력 추천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중간에 뭐 이제 초음파라든지 계속 우리가 이제 선생님 만나서 그 어떤 것들 그러니까 이런 위험 요소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체크업을 하면서 호르몬 대체 요법을 받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됩니다. 자, 이상으로 부인과 이론 정리 1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